안녕하세요. 이렇다 21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제가 또 다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차인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인쌤입니다. 그리고 설가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설가타님.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한 1년 만에 보는 겁니까? 한 1년 반? 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뭐 기본소득을 거의 손 놓다시피 했었죠, 이렇다해서. 근데 그동안 설가타님이 기본소득 연구에 아주 열심히 정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진짜 기본소득 방송을 하는 거네요. 네. 설가타님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네. 역시 기본소득 관련된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네, 작년 8월부터 여러 학술 저널, 문학 저널들에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획호, 특집호를 발간한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기본소득 논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다 211회에서는 최근의 기본소득 논쟁으로부터 도출된 몇 가지 교훈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에 몇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한 내용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개간 기본소득 제8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달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방송 이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원고 개간 기본소득 전체 원고가 이제 PDF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그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직 우리가 발표되지 않은 것을 따끈따끈한 내용을 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네. 뭐 설가타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나름 기본소득 덕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녹색당에서 기본소득 의제 모임 대표를 맡은 바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제가 또 하도 그 관심사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고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기본소득 공부를 좀 게을리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기로는 최근에 기본소득 논의 수준이 아주 일취월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만에 그동안의 이제 변화 그리고 발전된 모습들 논의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차인쌤 작년에 저널에 나왔다는 기본소득 특집호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기본소득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2009년도 네트워크 생기고 2016년까지 한 7년 발전한 것보다 17년부터 20년까지 3년 발전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최근 그 11년 동안 기본소득 이론을 주도해 왔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본소득에 반대해온 학자들이 거의 망라돼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논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일단 막스주의 연구 17권 3호에서 8월 달에 기본소득 찬성하시는 광노환 선생님, 권정임 선생님, 금민 선생님이 있고 반대하시는 김창근, 김공혜 선생님이 반대하는 그런 식의 토론이 벌어졌고요. 문학들에서는 이제 류보선 선생님 등등이 이제 문학적인 단상의 관계에서 기본소득을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식의 특집이 있었고요. 창작가 비평 189호에서도 이제 김현우 선생님, 양재진 선생님, 윤홍식 선생님, 이일령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글이 막 오고 갔습니다. 동향과 전망 110호 여기에서 유종성 선생님이 이제 기본소득 찬성파시죠. 글을 쓰셨는데 양재진, 이일영 선생님 등이 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산업노동연구에서는 안효상 선생님, 서정희 선생님이 기본소득 찬성파, 제갈현주 선생님 아주 오래된 반대파시죠. 이분이 또 글을 하나 쓰셨고요.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반대하신 지. 경제와 사회에서는 찬성파로는 백승호 선생님, 그다음에 반대파는 이분은 꼬박꼬박 나오시네요. 양재진 선생님, 이문택 선생님 등이 논쟁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인물들이 어떤 그 잡지를 통해서 논쟁이 되었는지를 쭉 이제 나열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설가타님 그 논쟁이 지금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논쟁 내용을 우리가 다 다루진 못하겠죠. 아무래도 이 시간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다뤄볼까요? 네, 특히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글들에서 발견되는 주장이나 논거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중심으로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을 좀 제시하고자 하고요.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오늘 방송에서는 기본소득의 5가지 특징, 그러니까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관해서 다양한 논자들이
펼쳤던 뭐 주장이나 논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지점으로 이제 논쟁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뭐 충분성에 관한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부분으로 전체를 흔들고자 하는 기본소득 비판이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교훈이라든지 꼬투리 잡는 거죠, 그건.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에 관한 교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는 미처 다루지는 못하지만 개간 기본소득 8호 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 보이는데요. 네. 오늘 한 해에 다 이것 또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진행 사항을 봐서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할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먼저 기본소득의 5대 특징을 둘러싼 논쟁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죠. 뭐부터 볼까요? 네, 먼저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기본소득 하면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핵심 요소잖아요. 핵심. 네. 근데 여기에 시비를 건다는 것은 뭐 조건적으로 선별을 해서 주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양재진 교수나 제갈현숙 같은 이른바 이제 복지국가론자들은 전통적인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에서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필요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다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전통적 복지제도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또는 필요가 존재할 때 그에 대해 대응하는 게 복지제도잖아요. 그렇죠. 뭐 빈곤이 생긴다든가 질병이 생긴다든가 실업, 노령, 장애 이런 위험이나 필요에 대한 대응이 복지제도인데 그렇죠. 사후적인 거죠. 그렇죠. 미리 준비해놨다가 예방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근데 이들은 이제 위험과 이제 필요와 발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그래서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위험에 처한 계층이나 복지가 필요한 계층으로부터 그 사람들 지원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원해야 될 돈을 빼서 무위험 계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자원과 소득을 그쪽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진적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매우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특히 제갈현숙 교수는 그런 경우로 굉장히 많이 비판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도 뭐 할 말은 많지만 차차하세요. 차차하고요. 그 역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에 주어야 할 돈을 빼서 결국 중간층이나 고소득자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요? 네, 저는 사태를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와 같은 그런 주장은 기본소득의 지급만을 일면적으로 볼 뿐이죠.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여나 부담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기여하는 측면과 지급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오히려 기본소득은 고소득층과 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과 저자산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본소득은 지급 면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여 면에서는 위험이나 필요 발생과 무관하게 기여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에 의존함 없이 확실히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위험 혹은 또 필요 이것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뭐 꼭 저소득층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아플 수 있죠. 오히려 소득 불평등 해소의 양상이 선명하지 않은 데 반해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오히려 소득 불평등 완화 문제가 깔끔 해결되는 거죠. 쫙 해서 쫙 빠져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걷어서 보편적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여도 지급도 전체 사회 구성원을 아우른다는 이 보편성 때문에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각종 불평등에 각 개인의 격차를 전방위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네, 물론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 사회수당 역시도
위험, 필요의 식별과 인정에 따라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특정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힘이나 정도는 각 제도의 급여 수준과 성숙도, 수급층과 비수급층의 소득 분포, 가구 구성, 수급률, 사각지대 정도 등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우수한 것인가요? 네, 여기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오히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다는 얘기죠. 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여와 지급 면에서의 보편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변수들과 요소들에 의해 크게 좌우됨 없이 소득 불평등 개선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돈나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우수한 거다 이렇게 대답했을 텐데 역시 우리 설가타님은 역시 이게 쉽게 쉽게 안 넘어와. 쉽게 안 넘어와. 이런 이제 좋게 얘기하면 세심하다 그러고 나쁘게 얘기하면 신중하다 그러는데. 네. 어쨌건 이제 기본소득은 다른 이제 개입하는 어떤 주변 변수랄까 이런 게 없으니까 세율을 정하고 지급 수준을 정하고 몇 개의 숫자값만 이렇게 딱 정해주면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주기 전에도 이미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이른바 설가트님의 유명한 논문 정률세로 계산한 세율을 T% 올리면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이 T% 개선된다는 참 멋진 이 전 세계 기본소득계를 진동시킨 정말 오래전에 그거 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저희 같이 했었던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유명한 명문 중에 하나죠. 예측이 다 된다는 거죠. 작년에 아까 이제 유보선 선생님이 문학들 책에다 썼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문학들에서 유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셨어요. 기본소득을 기관 없는 신체다. 이분 멋있는 분이에요. 기관 없는 신체.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제가 상상하기로는 기본소득의 이러한 자립적인 특성, 뭐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고 상관없어. 그냥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그 독자적인 지향을 잘 표현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는가. 근데 이 문학들 잡지가 저기잖아요. 문학 잡지잖아요. 그렇죠, 문학 잡지. 이분이 원래 문학가예요. 근데 이게 문학들이 저기잖아요. 제가 그거 5.18 문학상 한 게 문학들인가요? 문학들 이제 좋은 잡지. 실내 잡지가 좋은 잡지네. 거기 내가 서점에 있는 거구나. 추억이 무락무락하네. 역시 훌륭한 잡지야. 네. 아이고 참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버지니아 유뱅크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죠. 그 국내에도 2018년에 이제 자동화된 불평등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멋있다. 네, 이 책 제목에 기대어서 달리 표현해 보자면 기본소득은 자동화된 평등 기제를 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정하면 짜자자짝 자동화된 평등이 불평등이 완화된다. 그 양재진 교수는 거의 모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반대자로 열심히 참석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올 때마다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안 바뀌나요? 웬 저기 고집일까요? 이론적 최근에 고집? 약간 좀 추가하셨더라고요. 공유부에 대한 비판도 추가하시고 계속 연구를 하십니다. 이분도. 이분 덕택에 우리가 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죠. 저하고 그때 백승호 교수님이 같이 나간 이제 박시영 TV 토론회에서 이제 같이 제가 토론한 적인데 이제 기본소득표는 백승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쪽은 이제 김종진 한노사연 연구위원하고 이제 양재인 교수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양재인 교수가 사회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이고 기본소득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불과하다. 이런 가당치도 않은 굉장히 이게 문학적인 논쟁이 재밌다. 이게 가당치도 않아요. 비유가. 특히 행정학자가 무슨 이런 문학적 비유를 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실손보험은 종합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책임보험이다. 뭐 이런다면 말이 통해요. 왜? 둘 다 보험이니까. 둘 다 보험이니까 보험끼리 비교는 되는데 보험인 거하고 보험이 아닌 것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라는 두 가지 자동차 보험으로 설명하더니 정말 이거는 액수가 적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끌어온 거거든요. 네. 정말 좀 악의적인 비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아니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경험 없는 소리를 들으면은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번 논쟁글 속에도 여지없이 양 교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한 4번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 사회복지는 좀 위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어떤 전통적인 주장을 다시 하고 계신 듯한데요. 양재진 교수의 이번 주장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나요? 설계타님? 네, 양재진 교수님은 기존의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복지의 원리가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상부상조라든지 사회연대, 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반면에 기본소득은 위험이나 필요의 발생과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부상조나 사회연대, 사회통합 그런 정신이 없고 그것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세다. 정말 너무한다. 야, 진짜.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일단 단어 사용해서요. 무차별적이다. 그러니까요. 차별이 없다는 건 워낙 좋은 의미로 써야 되는데 무차별적인 살상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단어 사용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감정을 건드리는 이제 다른데 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연대 사회통합을 저해하죠? 네. 그 논리는 뭘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양재진 교수님은 기본소득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는 보편주의의 확장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다르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옳은 지적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강조하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는 상부상조,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기여해 온 반면에 기본소득은 오히려 그런 정신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제가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먼저 사회부조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부상조에 입각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복지의 수혜층과 기여층을 날카롭게 나눔으로써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음으로써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고 생산에 기여하고 이러한 우리와 복지 혜택을 받기만 하는 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부상조와 사회연대, 사회통합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연대와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회보험은 어떤 것이고 기본소득은 어떤 건지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건데 사회보험이 좋다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이런 논법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사회보험도 좋은 점이 정말 많잖아요. 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실업일 때 급여 주고 노동력 상실했을 때 또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은 참 좋은 거고 이 점에서는 상부상조, 사회연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또 국민연금 제가 어저께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한번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줄었더군요. 매년 확인할 때마다 줄어들어요. 국민연금 산식이 있잖아요. 네네. A 플러스 B 해서 곱하게 돼 있잖아요. 이때 A 값이라는 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거든요. 네. B는 자기 소득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적었던 사람은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타는 거고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또 줄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국민연금이죠. 요 A 값이 결국 사회보험에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좀 넣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근데 국민연금 산식에는 A 값도 있지만 B 값도 있거든요. B 값은 자기가 노동할 때 번 소득 수준. 그리고 그 소득을 10년간 벌었냐 20년간 벌었냐 하는 그 지속기간. 이게 다 반영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하자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소득 비례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타고 네. 적게 번 사람은 적게 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연금보험이건 고용보험이건 어쨌건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험금을 많이 타 있는 게 이게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네. 뭘 넣건 간에. 네, 네. 월급이 많았던 사람은 연금도 많이 타게 되거든요, 결국. 네. 약간 조정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회통합 기능이 기본소득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은 정말 망발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있죠, 거기도. 근데 더 크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만 해도 원래 받던 소득의 몇 %를 주는가, 뭐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던데 그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70%, 60%, 뭐 50%로 계속 떨어져 왔고 2008년부터는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거로는 노후 보장이 안 되는데 나 진짜 40%까지 떨어지게 예정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또 떨어뜨린다 그러지 몰라. 난 진짜 너무 정말 오랫동안 연금을 보온 저로서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게요.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급여로 그냥 지속적으로 길게만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게 또 납입 기간이 작을수록 받는 액수도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저처럼 원래 받던 소득이 작던 사람은 그나마 더 작고. 예. 젊었을 때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존속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사회 계층화 효과라고 하는 거죠. 네. 통합보다 그게 더 강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연금 같은 경우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소득 비례적이고 사회 계층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액 같은 경우에는 사민주의 같은 거. 사민주의 복지국가 레짐의 사례가 잘 보여주듯이 사실 상부상조나 사회연대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기존의 제도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사회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사회수당은 사실 위험 발생에 따른 욕구의 충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리의 실현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백승호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우리 있습니다. 백승호 선생님 참 조근조근 지적을 잘 하시는군요. 그 사회수당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차인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 우리 청취자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서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다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안는다는 느낌으로 다 설명하면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두 가지였죠. 사회보험하고 공적부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나눠져 있었고요. 뭐 공적부조는 뭐 사회부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회보험은 이제 기여형이라고 하죠.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그동안 보험료를 내서 자기의 보험금 형성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기여형이라고 하죠. 대신 공적부조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죠. 물론 세금에도 기여를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만 자기가 주로 꼭 기여한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이 공적 부조는 문제점이 있는 게 소득 자산 등 기준에 따라서 빈곤자를 엄격하게 선별하는 이런 성향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대표적인 공적 부조죠. 생계급여 같은.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가 각각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회보험의 약점은 이미 얘기했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장 나중에 생긴 복지제도가 사회수당입니다. 특히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에서 많이 발전했고 대표적인 제도는 아까 이제 우리가 설가타님이 말했듯이 아동수당. 아동수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0세부터 만 7세, 유럽은 보통 18세까지 줍니다. 만 7세까지 제한돼 있을 뿐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 등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과 필요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리 실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사회수당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회수당을 좋아하면 기본소득도 배척하면 안 돼요. 논리적 모순이야. 그러네. 아니 그래서 설가타님이 사회수당은 욕구 충족이 아니고 권리 실현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복지국가론자들이 좋아하는 복지국가도 권리 실현 방식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편적인 사회수당을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공유부 배당의 권리와 사회권의 실현에
시작하여 전 인구층으로 전면 확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상부상조라든지 사회연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책을 쓰신 정상훈 선생님 계시죠? 네. 정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웃사촌이나 지역사회다. 충분한 기본소득이 있다면 우리는 돈 버는 노동에 대한 압박,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기본소득 정신이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기본 사실 도래하진 않았지만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은 상부상조라든지 사회연대라든지 사회통합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상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얼마나 길거리하고 지하철 풍경이 달라지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나 다른데 뻔한 건데 그거는. 표정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지. 그 타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 네, 또 음. 반대 방향으로 보자면은 모두가 모두에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기여는 능력에 따라서 급여는 평등하게 나누자고 합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 연대와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단지 이론적 예측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된 기본소득 관련 실험들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공동체 효과들과 신뢰 수준의 향상 등의 실증적 증거로 일관되게 뒷받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민컴 바르셀로나 비민컴 실험이라든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네. 옛날에 막스가 네. 고타강령 비판이었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는 세상이 이상적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한참 이거 많이 회자되고 그랬었잖아요. 어릴 때. 네. 설가태님 뭐라 그러셨냐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는 기본소득 세상. 거의 그 막스의 그 명제에 비슷한 놀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외웁시다.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평등하게 분배한다. 설가타님이 뭐 막스 반열에 오르는 건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막스와 설가타라는 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가타님이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무조건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루어졌나요, 혹시? 네. 그 김창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비판하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제 모든 사회적 노동이 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실 협업과 분업은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 점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협업과 분업이 아무리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러한 협업과 분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익을 자신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협업과 분업의 방법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지식과 기술 덕분이더라도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는 거기에 공유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뭐 생산에도 기여하지 않았고 생산에 또 충분히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참여를 했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수익이라든지. 약간 노동주의인데. 예, 그러니까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거는 아예 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노동가치론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이윤도 노동에서 나온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무리 높고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별 자본의 이윤이 양인 이상, 그러니까 플러스인 이상 어떤 노동자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가치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고들을 고수할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자에게까지 제공되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또 당연히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을 그렇겠네요. 것입니다.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본다이 비치에서 서핑이나 탄 놈들한테 그거에 수익을 나눠준단 말이야. 이 노동가치로들이 흥분할 만하네. 확보하니 그 전통적인 막수주의 노동가치설이 좀 이 뒤에 얼얼거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의 글 자체가 막수주의 연구에서 진행된 거죠? 예, 여기에 발표된 논문 이해갑니다. 네, 물론 이제 김창근 박사님의 주장에도 일부 타당한 지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판파레이스 굉장히 유명한 논자죠. 교수님인데 그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이용한 고용지대 주장을 통해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당화하고자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김창근 박사님이 비판하신 측면은 타당한 측면이 있죠. 네. 제가 기본소득계를 진짜 너무 많이 떠나 있었다는 게 판파레이스의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 이분의 고용지대 주장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판파레스는 그 시장 청산 임금.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임금 수준. 근데 이걸 시장 청산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청산. 아니 그러면 뭐 실업자가 들어가고 노동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그 임금이 바로 떨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때 흥분하게 돼. 노동이라는 상품을 다른 물건하고 비교해서 시장 공급의 수요 공급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경제학 원리가 틀린 거야. 저도 경제학 공부했지만 어쨌거나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결정된다는 시장 청산 임금보다 만약에 어떤 노동자 임금이 더 높다면 이게 고용지대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거기에 과세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건데 이 고용지대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뭔가 하면 쉽게 말해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고임금 부분은 마치 땅을 독점해서 얻은 지대 수익과 본질상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를 독점해서 생긴 지대 수익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 일자리는 네가 독점해서 갖고 있는 고용지대라는 거지. 예. 그래서 결국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판파레스 말에 심정은 이해가 가. 실업이 넘쳐흐르는 이 시대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큰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특권처럼 보이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그것을 지대라고 규정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네. 뭐 계속 설교사님 계속 좀 이어서 설명 좀 죄송합니다. 해주세요. 설명을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 잘 뭐 내용을 모르겠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김창근 박사님께서 판파레이스의 고용지대 주장에 대해서 비판한 측면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파레스의 고용지대 주장이 기본소득론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비판이 기본소득 일반에 대한 비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원천은 잘 아시다시피 공유부, 뭐 공통부나 공동부로 불리기도 하죠. 이것이며 공통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입니다. 이것이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정식화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자본이나 노동 또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공통부 역시 생산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는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슈퍼바이저님이나 강남훈 교수님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만이 잉여가치의 원천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막스주의적인 노동가치론의 문제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뭐 공통부 이야기 하시니까 드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기본소득 이론도 노동소득 과세를 재원 모델에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노동소득을 과세하는 것의 정당성을
팜파레이스의 고용지대 이론이 아니라 공유부 이론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공유부론 또는 공통부론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지난 12년간 이끌어오신 강남훈 교수님 그리고 슈퍼바이저님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기본소득의 원천으로서 공통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부에 대한 권리는 노동을 했건 안 했건 모든 이가 그것에 기여했기 때문에 공유부 배당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과세에도 다 적용될 수가 있죠. 사실 그 독자적인 기여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지식 정보의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온 것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무급 노동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뭐 허버트 사이먼 뭐 유명하듯이 개인의 소득의 90%는 외부 효과다. 그 얘기는 저는 진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90%가 공유부라는 거거든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든가 사회환경, 사회적 자본, 그렇죠. 인적관계, 특권적 사회관계 다 이런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맞아요. 개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공유부의 원래 기초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창근 교수의 주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노동가치론에 기반하여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소득 불평등을 비롯한 현존하는 소득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류보성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잉여 이윤 거의 전체가 자본가에게 쌓여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이 행하는 노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몫이 과잉 계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 전체가 만들어낸 공통의 부가 점점 더 극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뭐 이런 진단을 하신 바가 있고요. 또 유정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오늘날 기여에 따른 몫이 공정하게 분배되기보다는 지나친 과다 보상과 과소 보상으로 인한 임금과 소득의 불평등이 커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무급 노동의 광범위한 존재를 고려하면 노동을 조건으로 하고 기여를 측정하여 기여에 따른 분배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불공정과 불평등을 인정하는 논리가 된다라고 진단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도 보여주고 계신데요. 흥미로운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뭐 스포츠 종사하는 사람들의 뭐 예를 들면 그 상위 1%와 뭐 평균과 뭐 하위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것이 과연 개인의 어떤 정당한 기여에 때문에 이러한 소득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재능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뭐 특히나 이제 소수의 어떤 재능을 더 많이 인정하는 어떤 또 그것을 수익을 얻게 하는 어떤 사회 구조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 네, 지금 설같은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얼마 전에 찬희 쌤이 연예인과 촬영한 거 생각났다. 아니 어떤 연예인과 일반인의 그 그래프가 있죠. 연예인을 한 10,000명 세워놓고 그래프를 보면 아마 토지 소득하고 비슷할 거예요. 왼쪽은 거의 평행선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가서 거의 올라가는. 맞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김창근 교수가 그거를 저도 좀 봤는데, 그 이제 빰빠레이스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시장 청산 수준을 넘어서는 효율성 임금은 이제 차별 임금이다라고 이제 빰빠레스는 얘기한 거니까 그걸 대해서 반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자들의 노력과 숙련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과연 그런가 지금 21세기가? 그런가?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이나 뭐 계약직이나 사내하청 뭐 외주 해가지고 월급을 반밖에 못 받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너무 똑같은 많고. 노력과 숙련을 갖고 있는데. 그럼요. 그리고 간혹 어떤 경우는 진짜 비정규직이 훨씬 나을 때도 있어. 그렇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인근 수준을 노력과 숙련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한 부분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일면적입니다. 예. 그래서 김창건 교수의 비판에 대한 또 반비판 계속 이어 나가시죠? 네, 세 번째로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정태적인 이해와 개인 책임 논리 또는 자기 책임 논리 역시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창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고용 노동자들의 일자리 독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비자발적 실업자들일 뿐이고 자발적 실업자는 아니다. 즉 자발적 실업자는 실업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자는 일자리가 주어져도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옛날 소련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옛날에. 그렇죠? 저 게으른 사회 기생충들 일도 안 하고. 우리가 진짜 자발적 실업자가 얼마나 된다고. 네, 그래서 현실에서 자발적 실업자와 비자발적 실업자의 경계와 그 구분이 모호하고 허위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현재와 같이 실업이 만연하고 구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무조건 그러지.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지금. 네. 게다가 그 마땅한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재의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자발적 실업자 역시 단순히 그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선택했다고 봐서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타입 자체가 자발적 실업자로 고정되어 있다고 봐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고 실업자 타입도 있나요? 야, 정말 황당하네. 네. 근데 이런 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 한번 맞이해 보셔야 정신을 차릴까요? 그러면 자기는 분류상 근데 자발적 실업자로 분류될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네, 설령 사회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아예 뭐 유급 노동 또는 노동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노동 의욕이 거의 없는 것 역시 온전히 그 사람의 자발적 선택과 선호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전이나 환경, 우연 등의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리라 보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의 또 대표적인 기본소득 논자인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가 또 이런 도모히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젊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요? 예, 뭐 설가타 정도 나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보다 약간 더 많으시고 아주 젊어요. 네, 아주 훌륭한 늘 오시죠, 도모히로. 학자입니다. 네, 또 궁극적으로는 뭐 자발적 실업자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만약에 그 공유부 배당론에 우리가 입각을 한다면은 사실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창훈 교수님 말씀은 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반대의 논리로 얘기하신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는데요. 저도 소득이 없을 때 자발적 실업자로 통계상 분류되어 있었을 때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통계는 그렇게 분류돼서 실업 통계에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 때도. 왜냐하면 저랑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몇 군데 추천이 왔었을 때. 그래서 구직 능력하지 않은 마돈나는 넌 자발적 실업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또 실업급여 한 번이라도 타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아마. 잘 알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의 입장들을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요소들, 뭐 특히 개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